혹시 영화에서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는지 좀 진부한 질문이지만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저부터 먼저 선수를 치자면 그 커먼 커먼이라는 제목이 등장하는 그 장면, 저는 이제 커먼 커먼이 등장할 때는 오히려 뭐 그렇구나, 그래, 뭐 미래에 오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너무 아주 큰 감정의 요동은 없이 보다가 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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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갑자기 조니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뭔가 제목에서 뭔가 제목을 보면서 이런 대충 이런 뉘앙스로 등장하겠구나 했던 기대를 넘어서 뭔가 네, 뭔가 저에게는 세대 간의 영화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함께한 기억을 공유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장면이 저는 조니의 이름 때문에 좀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커먼 커먼 이 영화의 제목인 만큼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고, 아까 제가 계속 재생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삶이 그냥 그렇게 미래는 불확실하고 삶은 그렇게 그냥 각자 인물들이 그냥 덤덤하게 살아간다라는 게 그 커먼 커먼이라는 단어에 이게 함축돼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 카도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그 영화를 뭐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저 5점 줬고요. 4.5, 4.5. 저는 4.5, 4.5. 네.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되게 그냥 그 연극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그 연극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뭐 바냐 아저씨라든지 아니면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든지 그냥 그런 연극을 그냥 사실상 그런 게 인용된 건데 그걸 그냥 그대로 재상하고 결국 그 드라이브 마이 카의 주제 중 하나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태도를 저는 보여주는 되게 치유력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커먼 커먼도 되게 그런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냥 삶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커먼 커먼 장면이 제일 중요하고 그 장면이 사실상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다 똑같은 장면을 인상 깊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이니까 커먼 커먼. 그 장면이 또 기억에 남는데 또 다른 장면을 생각해보자면 그 조씨랑 제니랑 조니랑 제시랑 이름이 뒤섞였어. 존이랑 제시랑 그 어디 음식점 같은 데서 서로 인터뷰 한다고 하고 막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스틸컷으로 있는. 맞아요. 그 장면에서 막 서로 질문하는데 막 왜 엄마랑 삼촌은 남매처럼 안 지내요? 막 이러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장면에서 네네. 약간 어쩌고 저쩌고 약간 블라블라 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랬다고 뭐 뻔한 얘기지 이렇게 넘기는 게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길고 구차하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랬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어쩌고 저쩌고 뭐 뻔한 얘기지 이렇게 넘기는 게 멋있고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저는 그리고 하나 너무 같은 장면만 하면 아쉬우니까 하나 더 꼽자면 제가 이거를 포스터로 받아서 그런지 또 모르겠지만 레코딩 포스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그 뉴욕에 처음 왔을 때 막 제시가 이제 해볼게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막 녹음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막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거리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공원에서도 그렇고 바다에 가서도 그렇고 그렇게 소리를 담아내는 게 장면과 소리가 너무 잘 어우러져서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아요. 상현님은 혹시
저도 말씀해주신 장면들도 다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 충격까지는 아니고 되게 좋았던 장면은 네네. 그 조니가 마지막에 퍼레이드 갔다가 쓰러지고 나서 이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제시가 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장면이 그 있어요. 마음 챙김. 뭐 호흡. 이렇게 뭐 어깨를 두드린다거나 아, 돌을 던져서 받는다고 할 때 정말 놀라웠던 게, 저는 호아킨 피닉스라는 배우가 정말 대단하구나. 왜냐하면 그 장면에서 이렇게 사실 별 이렇게 액션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장면이. 근데 이렇게 손으로 뭐 돌을 던져서 잡는다라고 할 때 그 호아킨 피닉스가 누워서 그렇게 하는 그걸 판토마임이라고 하나요? 펜터마임. 팬토마임?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하지 않고 그걸 하는 척을 하는데, 그 하나의 동작이 정말 그 화면이 뭔가 풍성해지고 뭔가 되게 꽉 차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제 뭐 연기를 하고 연습을 하고 할 때 자기 몸을 얼마나 잘 쓰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을 하는데, 그 손동작 하나를 보고 와, 이렇게 화면이 풍성해질 수 있구나. 그리고 아마 앞부분에서 이제 존이랑 제시, 또는 이제 제시 아빠랑 제시랑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막 흉내 내고 서로 따라하고 이런 장면들이 앞부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서로 더 이제 말하지 않고 서로 교감한다는 느낌이 되게 들어서 그런 장면들이 특히나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장면에서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던 게, 저는 그 아이의 성숙함에 너무 놀랐었어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성숙하다기보다는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 정말 막 어깨를 만지고 뭐 주먹을 뭐 피고 이런 게 진짜 정말 상담에서 권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현재의 나를 못 느낄 때 이렇게라도 감각을, 내가 여기 있다는 거를 다시 감각하고 조금 생각을 비우고 나의 감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지닌 정말 좋은 방법인데, 그거를 이제 제시가 저렇게 말해주는 걸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정말 좋은 거 알려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 그 장면이 놀라웠던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써먹어봐야 돼. 진짜 막 핸드폰 보면서 막 너무 많이 보고 막 이래서 정신 나가 있을 때 현재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어깨를 만지면서. 그 영공주에서 상영하는 나를 찾는 길. 나에게 가는 길? 나에게 가는 길? 나를 찾는 길? 그 나를 만나는 길. 그 아무도 안 봤죠. 영화에서도 이게 강조하는 게 현재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막 15분마다 이제 종이 한 번씩 치고 이러면서 좀 이제 어디 생각에 빠질 때, 내 뭐 과거에 묻힐 때 다시 현재로 돌아와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종도 치고 하는 그런 명상 수련법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의 연장선이 아닌가. 맞아요. 하는 생각이. 이 주제와도 좀 연관이 되네요. 현재를 살라는 거니까. 와. 그리고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뭐 저는 사실 마이클 윌스 감독의 이전 영화를 보고 약간 찾아봐서 예상을 하고 있긴 했지만, 감독님이 이제 본인의 아이를 키우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영화 속에 녹여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커먼커먼뿐만 아니라 비기너스에서도 되게 다 늙어서 뭔가 막 아내가 죽었는데 그 뒤로 막 커밍아웃 하는 아버지가 나오고, 근데 그것도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고, 우리의 20세기에서는 또 본인을 길러줬던 뭐 어머니나 주위에 아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것 또한 이제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영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는 방식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다가왔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제가 문창과 재학 중이어서 그 과제 중에 자전 소설 쓰기 약간 오. 이런 게 있었다고. 근데 제가 해본 건 아니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 그게 그런 게 수업으로 또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글이라는 게 자기 얘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구나. 어차피 뭐 다 플롯 짜서 뭐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거 그게 안 들어갈 수가 없구나를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를 만드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일부는. 근데 완전히 뭔가 그러니까 내 인생에 경험했던 거를 그대로 영화로 만든다? 이거는 사실 조금 말하면 좀 손쉬운 방법? 맞아요. 조금 게으른. 네, 게으른 방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방법이기도 한 것 맞아요. 같아요. 내가 좀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면은 그걸 그대로 영화를 만들어서 나는 영화로 성공할 거야. 약간 그런 좀 위험한 생각까지 갈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커먼 영화는 그래도 좀 잘 녹여낸 영화지 않을까? 자전적인 그런 부분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마이클 미스 감독님 영화를 많이 보긴 했지만 자연적 이야기인 거는 이제 소희님이 알려줘서 알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자연적인 이야기인 거를 떠나서 그 모든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되게 그런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감독님의 가치관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기너스에서도 보면 결국 어찌 보면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나오는 거고 아버지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들의 입장에서 그 이완 맥그리거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의 20세기에서도 물론 그 세대 간의 이야기거나 여성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각 인물들이 맺는 관계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뭐 그레타 거익이랑 맺는 관계, 뭐 엄마랑 맺는 관계, 그 동년 친구 있잖아요. 그 짝사랑하는 친구. 네. 네,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다 맺는 관계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커먼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카와 삼촌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 엄마와 그 비브와 조니와의 관계도 중요한 거고 비브와 제시와의 관계도 중요한 거고 아마 감독님이 되게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전적 이야기라는 걸 들었을 때.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다가 너무 손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플러스 이게 내 이야기였어 라고 말하면 그거에 대한 진정성 네. 같은 게 좀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저도 소희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거든요. 이렇게 자전적인 부분이 있다는 게. 근데 그거를 지금 아셨다는 게 저는 되게 잘 만들었다는 증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손쉬울 수 있다는 말이 뭔가 너무 그냥 내 얘기를 일기 쓰듯이 그냥 액면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정말 그거는 저는 약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에게 뭐 조금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인물을 추가한다든지 해서 뭔가 나 이상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달되게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게끔 하는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뭔가 느끼지 못하셨다는 거는 너무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서 저는 다들 눈치채지 못하셨다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 인터뷰에서 본 건데 처음에 이제 창작을 하실 때 뭔가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거를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로 확장을 해가는 방식을 취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커먼을 예로 들면 아마 조니와 제시의 이야기가 감독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좀 더 이제 관객들에게 보여주려면 보편적인 이야기로 공감이 많이 돼야 되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많은 다양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제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개인적으로 이게 뭔가 너무 물과 기름 같아서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정원 씨가 했던 얘기 중에 지금은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 제시가 조니의 인터뷰를 그 작업물들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저는 처음 봤을 때 그 장면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물과 기름을 이렇게 혼합시켜 주는 게 그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이야기와 뭔가 보편적인 이야기가 잘 섞여지도록 의도적으로 좀 제시가 그 인터뷰를 듣고 생각에 잠기는 그 장면이 되게 나오는데 제시가 눈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 큰 눈을 뜨고 멍하니 그 인터뷰를 듣는 장면이 맞아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되게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시가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되게 생각이 많아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딱 그 장면이 되게 뇌리에 꽂혔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그래서 책이나 뭐 인터뷰 이런 걸 인용을 하는 게 아마 좀 관객들도 이제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에 다 같이 이렇게 흡수될 수 있도록 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연출 방법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소희님이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상현님 얘기 물론 제가 감독은 아니니까 상현님 그 의견도 지금 들어보니까 되게 뭔가 맞는 말 같거든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상현님 말씀 듣기 전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뭔가 그 자신이 그러니까 인상 깊게 읽은 책이니까 그 책의 구절이 이렇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인용한 게 아닐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저도 처음 아무래도 이게 감독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 애초에 그 책에 그 구절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도 그래서 그 체오프 소설을 이렇게 계속 인용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맞아요. 애정이 없으면 넣을 수 없는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그게 들어감으로써 내는 효과는 이제 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힌트들이 되니까, 그게 꼭 이제 뭔가 그 감독의 경험을 그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보편성을 가지게 되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말은 보편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 감독님이 알지 못하던 책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감독님의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우러 나와서 이렇게 뭔가 포용이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자전적인 이야기라고도 했고 이제 감독님이 실제로 9살 아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인공은 아버지 역할이 아니라 삼촌 역할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뭔가 역할놀이가 아닌가. 감독님의 스스로의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존이 삼촌이 돼서 아버지가 아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삼촌의 이야기로 작성을 해가면서 사실 거의 아버지거든요, 조니가. 제시가 네. 제시의 실제 아버지는 좀 아프시기도 하고 이제
좀 힘든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영화 속에서 거의 어떤 안정감, 어떤 교육적인 뭐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거의 아버지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실제로 아버지로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 왜 삼촌 역할로 굳이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뭔가 한 발자국 물러나서 좀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완전 동의해요. 제가 그 무창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전적인 이야기를 쓸 때는 무조건 3인칭으로 맞아요. 써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자기 이야기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곤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아버지 역할이나 삼촌 역할을 준 것도 자기 자신에게 뭔가 심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부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이상적인 어른들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그 서로의 관계를 지탱해주는 어떤 사랑 같은 거, 가족 간의 어떤 사랑 같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랑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가족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너는 가족으로서 이래야 돼. 막 이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조금 강한데 여기서는 되게 그냥 서로의 정체성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해주고 뭔가 받아들이고 서로의 성장을 되게 조니와 제시도 그렇고 유대하면서 이제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이 그런 사랑을 다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상적인 어른이 등장했다라는 생각도 여기서 또 화생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로 했던 이유가 가족의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오히려 그 호아킨 피닉스가 되게 이상적이지 않은 아버지 역할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육아에 대해서 몰라서 비비가 다 알려줘야 되고 원래 애가 이렇다, 뭐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다 알려줘야 되고 당연하게도 이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뭔가 특히 가족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뭔가 어른과 아이의 교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에게는 그래서 더 이제 세대 간의 교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는 이 두 사람 간의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세대 간의 교류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한 사람대 인격체로서의 그 관계가 대사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사회에서도 되게 경쟁도 되게 많고 뭐 이렇게 뭐 누가 1위네 2위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보다 그냥 서로를 바라봐주고 뭔가 그냥 서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좀 유대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그런 사랑이 이 사회에 좀 더 이런 관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좀 소중한 관계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도. 저도 혜선님이랑 의견이 약간 같은 결에 있는데 그 마이클 밀스 감독님 영화를 보면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커먼커먼에서도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니와 비브와의 관계도 고려하다 보니 그 아버지로 나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자매라고 해야 되나? 그거 뭐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남매 맞아, 남매. 그 남매가 어찌 보면 단절됐었는데 제시를 돌봐주는 것을 계기로 서로의 그 왜 틀어졌는가를 서로가 생각하면서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영화에서 이렇게 둘이 화해했다고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화해한 것처럼 그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각 관계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카와 삼촌으로 등장한 것 같고 뭔가 결론이 다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전적인 이야기여도 뭔가 자전적인 이야기여도 결말을 슬프게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얘는 따뜻하게 만들어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레오스 카락스 영화 보면 그게 자전적인 요소가 들어갔지만 되게 다 우울하잖아요, 영화가. 레오스 카락스 영화들 보면 뭐 홀리모터스에서도 그 사랑한 아내가 자살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지는 걸 뭐 뮤지컬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아네트 영화 자체가 애초에 그 레오스 카락스가 이제 딸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역으로 되게 극단적으로 나쁜 아버지를 보여주는 걸로 그걸 대신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런 맞아요. 아버지 말고 난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아빠가 예술병 걸려서 미안해. 그러니까요. 그런 것보단 그래도 자연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따뜻한 결말로 하는 게 좋고 관계도 아름답게 끝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소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영화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돌이켜봤는데 저도 존이랑 제시를 뭔가 가족으로 묶어서 보지 않았던 것 같은 이유가 그 존이랑 제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게 있잖아요. 막 너는 이거 나중에 까먹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게 가족 안에서 뭔가 그러니까 이 둘이 나중에 자주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자주 만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보다는 되게 개인과 개인의 관계 아까 말씀하신 세대와 세대의 관계로 그것 때문에 좀 그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저도 근데 그 장면 때문에 계속 세대를 생각하게 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의 교감이지만 이제 내가 사실 어렸을 때 기억 정말 안 나잖아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하고 들은 것을 분명히 까먹을 텐데 그거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우리가 이런 기억을 함께 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려줄게 라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런 어른들이 세상에 많았으면 참 좋았겠다. 그니까요. 플러스 내가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방금 정원님께서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생각을 들어본 만큼 영화에 대해서 생각이 변한 부분이 있다거나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해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거나 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그렇게 뭔가 흥미롭지 않고 뭔가 영화적이지 않다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내가 너무 의미를 찾는 거에 좀 강박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이 영화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까라는 전제하에 이 영화를 보니까 너무 밍숭밍숭한데 뭔가 좀 심심한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자제하긴 했지만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근데 또 계속 이제 이렇게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하고 다시 영화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꼭 뭐 큰 의미가 없더라도 마이크 밀스 감독님의 영화 자체가 사실 조니가 하는 일이 그냥 일상의 소음들을 녹음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이 평범한 것들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게 주인공의 기본 태도다 보니까 영화 자체도 되게 일상적이고 특별한 것도 별로 없고 인터뷰 내용도 그냥 뭐 카메라 앞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상적인 것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에 비추어서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도 괜찮은 영화구나. 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에게는 좀 더 의미 있는 영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영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조금 더 확장된 느낌? 내가 안 좋게 봤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도 그걸 안 좋게 봐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좀 더 다른 의미를 더 찾아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태도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상현님과 초반에 입장이 조금 유사했는데 이게 영화를 그렇게 제가 좀 평소에 좀 자극적인 매운맛 영화를 좋아해서 정말 매운맛, 뭐 담백한 맛, 뭐 좀 심심한 맛, 뭐 짠맛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유하자면 이 영화는 조금 담백한 쪽에 속해서 제가 그렇게 초반에 좀 느꼈던 것 같고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영화에 대한 제 생각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조금 더 풍부하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레오 카락스의 영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인생은 네. 좀 쓴맛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네. 그래서 저 홀리모터스랑 아네트 다 4.5점 넘게 줬어요. 네. 그러니까 따뜻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뭐 나쁜 피라든지 뭐 폭력의 여인이라든지 네. 따뜻하지 않으니까. 아까 혜선님이 말씀해주신 것대로, 그러니까 영화마다 다 그러니까 그 장르의 특성이 있고 그 분위기가 있는데 뭔가 마이클 밀스든 뭐 작품성을 다 떠나서 되게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 그리고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감독이면 부정적이든 긍정적으로 영화를 평가하든 그거는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나중에 누가 주변에서 그 따뜻한 영화나 이런 영화 그런 만드는 감독 추천해줄 사람 있냐라고 물으면 저는 원래는 그 미아 한센 러브 감독 영화들을 주로 추천해주곤 했는데 마이클 밀스 영화도 종종 추천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따뜻할 수 있는 이유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관계에 집중을 하는데 그 관계가 하나같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틀어져서 정말 따뜻하게 마무리를 해도 뭔가 마냥 대가리 꽃밭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이 영화 속의 인터뷰에 많이 드러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더 영화를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전 보면서 좋다 하는 이유도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많이 비슷하고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더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를 좀 많이 좋게 봤던 것 같고 혜선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영화를 막 시나리오화한 거를 갖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그 문장이 너무 꽂혀가지고 그래서 되게 이 영화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되게 에세이 같다고 감상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 되게 두고두고 텍스트로 보고 싶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가끔 그냥 일상 속에서도 커먼에서 이 얘기 나왔었지 약간 이러면서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고 저는 약간 공식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한 게 처음이었는데 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눌수록 더 영화가 좋아지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한마디만 얹자면 그 제목도 커먼이고 중간에 커먼이 뭐 미래가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미래가 뜻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 20세기에 나온 대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 당연히 커먼 이런 얘기 없고 되게 좀
약간 암울하고 염세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상현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일상에 뭔가 별거 아닌 것들을 수집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영화에 담다 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시기엔 답할 수 없었던 질문을 나중에 답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뭐 그 시기에는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르겠는 거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도 그런 뭔가 각기 다른 기억의 청취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답할 수 없었던 질문에 답을 하게 되는 과정이 또 마이클 윌스 감독의 영화 닮아있지 않나라는 오글거리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들 그래도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영화가 더 좋아졌다니 다행이고 혹시 팟캐스트를 듣는 여러분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영화가 다시 보고 싶어졌다거나 혹은 영화를 안 봤는데 좀 영화에 흥미가 생겼다라는 생각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영화공간 주화는 요새 그 치솟는 영화표 가격에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니 영공주에 오셔서 영화를 관람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영공주 20기 팟캐스트였고 다들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